일론 머스크가 말하지 않은 미래, 이코노미스트 풀 인터뷰, 비판적 해설. 이 영상은 일론 머스크가 이코노미스트와의 풀 인터뷰에서 펼친 주장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인 비판과 반론입니다. 단순히 그의 말을 요약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논리를 따라가며 어떤 전제에서 출발했고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모순과 인터뷰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못한 질문을 조금 더 깊이 밀어붙여 보려 합니다. 인터뷰를 보며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코노미스트의 편집장 역시 머스크와 동의하지 않는 지점이 적지 않았고 더 묻고 싶은 이야기도 많았을 것이라고요. 하지만 인터뷰는 논쟁문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다음 답변을 끌어내기 위해 질문자가 자신의 반론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일부는 인터뷰에서 제기됐지만 충분히 확장되지 못한 질문을 제가 다시 이어 묻는 방식으로 구성했습니다. 몇몇 대목에서는 편집장이 인터뷰의 흐름을 위해 삼켰을지도 모를 반론을 제가 대신 꺼내는 셈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그녀의 실제 생각을 대신하거나 말하지 않은 의도를 단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인터뷰에 남겨진 질문과 긴장, 그리고 충분히 파고들지 못한 빈틈을 출발점으로 삼아 제 나름의 해석과 비판을 덧붙이려는 것입니다. 머스크는 AI와 로봇, 일자리와 돈, 미국과 중국, 규제와 기업 권력, 스타링크와 전쟁, 정치와 유럽까지 폭넓은 주제를 넘나듭니다. 하지만 그가 말한 모든 주장 뒤에는 하나의 질문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초지능은 누가 만드는가? 로봇은 누가 소유하는가? 미래의 풍요와 권력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머스크는 미래를 설명하는 관찰자인 동시에 그 미래를 직접 건설하는 당사자입니다. 따라서 그의 말은 최전선의 선 기업가의 통찰인 동시에 자신이 만들고 있는 세계에 대한 설득으로도 들어야 합니다. 이제 그가 그린 미래가 얼마나 가능한지, 그리고 그 미래가 도착했을 때 과연 누구의 것이 되어 있을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장 5년 안에 인류를 넘어서는 AI. 머스크는 전망합니다. 약 5년 안에 AI가 인류 전체의 지능을 합친 것을 능가하고 10년 뒤엔 인간이 더 잘하는 일이 거의 남지 않을 것이라고. AI는 더 이상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새로운 경제 주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먼저 인류 전체의 지능을 합산한다는 말 자체가 과학적으로 엄밀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의 5년은 자주 빗나간 숫자입니다. 완전 자율주행은 내년이었고 화성 이주도 반복해서 미뤄졌습니다. 무엇보다 설령 그 지능이 온다 해도 진짜 질문은 언제가 아닙니다. 그 지능이 만든 풍요를 누가 소유하느냐입니다. 인간이 주인으로 남는가가 아니라 어떤 인간이 주인이 되는가. 그리고 이 미래를 가장 설득력 있게 그리는 사람은 그 미래를 직접 만들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그의 전망은 통찰인 동시에 자신이 세우는 세계에 대한 투자 설득이기도 합니다. 2장 화면 밖으로 나오는 AI 그리고 판매자의 예언. 머스크는 말합니다. AI가 두뇌라면 로봇은 그 AI가 현실에서 쓰는 신체라고. 인류에게 결국 필요한 것은 아주 많은 로봇. 인간을 닮은 휴머노이드라면 세상을 다시 설계하지 않고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이 미래를 말하는 사람은 중립적 관찰자가 아닙니다. 테슬라의 로봇 옵티머스는 격가지가 아니라 머스크가 회사 전체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닐 것이라 공언한 핵심 베팅입니다. 즉, 테슬라의 미래 가치 상당 부분이 수십억 대의 로봇이라는 이 예언 위에 얹혀 있습니다. 예측하는 사람과 그 예측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이 같을 때 예측은 더 이상 예측이 아니라 마케팅입니다. 게다가 로봇공학에는 모라백의 역설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쉬운 일, 물건을 짚고 계단을 내려오는 일이 기계에게는 지독히 어렵습니다. 지능은 무한히 복제되지만 로봇의 몸은 광산과 공장의 물리적 한계 위에 세워집니다. 그러니 그의 예언은 두 겹으로 들어야 합니다. 최전선의 통찰인 동시에 자기 상품을 사달라는 설득이기 때문입니다. 3장 준무한 경제. 머스크는 주장합니다. 무한한 디지털 지능과 막대한 로봇이 결합하면 생산 능력이 사실상 무한에 가까워지는 준무한 경제가 온다고. 경제의 조건이 희소성에서 풍요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한해지는 것은 생산 하나뿐입니다. 로봇은 소프트웨어처럼 복제되지 않습니다. 방철과 리튬, 히토류, 그리고 발전소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진짜 병목은
지능이 아니라 물질과 전력입니다. 그리고 상품이 흔해져도 토지와 에너지,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는 지위는 여전히 희소합니다. 역사가 보여주듯 생산성이 폭발할 때 그 이익은 자동으로 분배되지 않고 병목을 쥔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풍요는 희소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희소성이 자리 잡는 위치를 옮길 뿐입니다. 무한한 생산이 반드시 무한한 공유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4장. 돈이 중요하지 않은 세계. 머스크는 예측합니다. 2036년엔 모든 것이 풍부해져 돈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그러나 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겨눌 대상을 바꿉니다. 상품값이 0으로 수렴해도 그 로봇을 소유한 주식, 토지, 전력, 광물은 여전히 희소합니다. 돈의 무게 중심이 소비에서 소유로 옮겨갈 뿐입니다. 게다가 돈이 필요 없다는 이미 로봇을 소유한 자에게만 참입니다. 로봇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접근권을 얻을 무언가가 여전히 필요하고 그 무언가가 바로 돈입니다. 일자리를 잃어 소득 경로가 끊긴 사람에게 돈은 이제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위로가 아니라 선고에 가깝습니다. 돈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소유자의 재량, 즉 권력입니다. 진짜 질문은 돈이 필요할까가 아니라 그때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누가 쥐고 있을까입니다. 5장. 일이 선택이 되는 시대. 머스크는 미래의 노동을 취미로 하는 정원 가꾸기에 비유합니다. AI가 다 해도 사람은 즐거움을 위해 일할 것이라고. 그러나 정원을 취미로 가꾸는 사람에게는 이미 정원을 살 땅과 먹고 살 다른 소득이 있습니다. 취미로서의 노동은 생계가 해결된 사람만의 특권입니다. 일이 선택이 된다는 말은 뒤집으면 누구도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강요된 여가는 자유가 아니라 소외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머스크의 비유는 스스로를 반박합니다. 기계가 체스를 정복했어도 프로 기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계가 더 잘한다는 사실이 인간의 활동을 없애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진짜 위험은 도착지가 아니라 다리 위에 있습니다. 자동화는 빠르고 재분배는 느립니다. 그 시차 속에서 소득을 잃은 다수와 생산을 장악한 소수가 동시에 존재하는 구간이 격변을 부릅니다. 정원의 문이 모두에게 열릴지 소수에게만 열릴지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만드는 제도가 정합니다. 6장. 인간은 통제권을 가질 수 있을까? 머스크는 답합니다.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인간과 초지능의 관계는 침팬지와 인간의 관계 같아서 인간이 AI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통제 대신 가치 정렬을 말합니다. 진실을 추구하고 호기심 있는 AI라면 인간을 보존하리라고. 그러나 여기에 모순이 있습니다. 그는 누구도 초지능을 통제할 수 없다면서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앞장서 그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통제 불가를 믿는다면 기결은 더 천천히여야 하는데 그의 행동은 더 빠르게 내 손으로입니다. 침팬지 비유도 위안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인간은 침팬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저 무관심해서 그 서식지를 밀어냈으니까요. 그리고 진실 추구가 인간 우호를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냉정한 지능은 인간이 지구에 이롭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시선을 먼 미래로 돌리는 동안 더 시급한 질문이 가려집니다. 초지능이 오기 전 그 AI를 쥔 소수를 나머지 인류는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침팬지가 되기 전에 물어야 합니다. 누가 사육사인가? 7장. 경고에서 수용으로. 한때 AI 위험을 경고하던 머스크가 이제는 수용적입니다. 멈출 방법이 없으니 좋은 결과의 확률을 높이자는 것. 멈춤 버튼이 있어도 누르지 않는 편이 낫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다는 예언은 멈추지 않으려는 자의 알리바이일 수 있습니다. 인류는 핵실험도 인간 복제도 화학무기도 함께 멈춰 세운 적이 있습니다. 불가피하다는 진단은 종종 선택을 자연법칙으로 위장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그는 파멸 확률을 10에서 20%로 말하면서도 버튼을 누르지 말자고 합니다. 5번에 1번 인류가 사라질 수 있는 도박을 기대값이 높으니 던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판도는 인류 전체이고 그 도박을 던질지 정하는 것은 소수입니다. 진짜 문제는 버튼을 누르느냐가 아니라 그 버튼 앞에 누가 서 있느냐입니다. 남이 하니 나도 한다는 논리는 규제를 포기할 이유가 아니라 국제 조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가장 경계할 것은 가장 빠르게 달리는 사람이 멈추는 건 불가능하다고 우리를 설득할 때입니다. 8장. 기업들이 서로를 감시할 수 있을까? 머스크는 제안합니다. 최상위 AI 기업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서로의 위험한 모델을 검토하자고. 경쟁 관계가 오히려 서로를 정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우들에게 닭장을 함께 맡기는 일입니다. 경쟁자에게는 라이벌의 기술을 엿보고 안전을 빌미로 출시를 늦추며 내가 눈 감아주면 너도 눈 감아 달라는 암묵적 거래 동기가 있습니다. 심판이 다음 경기의 선수라면 그 판정을 어떻게 믿습니까? 소수 거대 기업이 만나 무엇을 막을지 정하는 방은 안전위원회일 수도 있지만 최강의 카르텔일 수도 있습니다. 안전의 이름으로 후발주자를 밀어내는 규제 포획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머스크 자신이 이 방안을 반박합니다. 그는 한편으로는 상호 감시를 제안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샘 올트먼과 소송까지 벌입니다. 법정에서 다투는 사람들이 어떻게 매주 만나 가장 위험한 기술을 정직하게 나누겠습니까? 그리고 이 방에는 정작 시민이 없습니다. 인류의 운명이 소수 CEO의 비공개 회의실에서 정해집니다. 우리가 만들었으니 우리끼리 감독하겠다. 그러나 위험을 떠안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입니다. 진짜 질문은 누가 그 기업들을 감시하느냐입니다. 9장 미국과 중국의 경쟁. 머스크는 주장합니다. 중국을 막을 수 없으니 글로벌 안전체제엔 중국도 참여해야 한다고. 미국의 병목은 전력, 중국의 병목은 반도체라고 진단합니다. 결론은 옳지만 그는 그 협력이 왜 불가능에 가까운지를 서둘러 지나칩니다. AI에서 안전과 능력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한 모델의 위험을 들여다보는 것은 상대의 최전선 역량을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전략적 라이벌에게 그것을 열어줄 나라는 없습니다. 위험의 정의부터 다릅니다. 한쪽의 표현의 자유가 다른 쪽엔 체제 위협입니다. 그가 짚은 병목 구조는 역설적으로 협력이 아니라 경쟁을 가리키는 지도입니다. 각자의 약점이 선명할수록 그 약점을 공략할 유혹도 커집니다. 그리고 이 협력을 제안하는 사람은 중립적 중재자가 아닙니다. 상하이에 핵심 공장을 두고 중국 시장에 깊이 의존하는 기업가입니다. 디커플링이 가장 아픈 사람이 협력을 가장 크게 외치는 것은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10장. 누가 미래의 부를 소유할 것인가? 한 개인이 AI, 로봇, 위성망, 우주발사체, 소셜미디어를 동시에 쥐는 것이 과도한 권력 집중 아니냐는 질문에 머스크는 답합니다. 장기적 미래를 만들려면 강한 통제권이 필요하다고. 그러나 장기적 시야가 왜 하필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어야 합니까? 인내 자본이 필요하다는 것과 한 개인이 절대적 의결권을 쥐어야 한다는 것은 전혀 같지 않습니다. 편집장의 질문의 핵심은 개별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여론을 만드는 소셜미디어 정보를 매개하는 위성망, 판단을 대신하는 AI가 한 사람의 의지 아래 놓일 때 그것은 기업 지배가 아니라 사회 인프라의 사적 장악입니다. 그리고 이 장의 마지막 아이러니. 머스크는 인정합니다. AI가 충분히 발전하면 기업에 대한 인간의 통제권마저 사라진다고. 그렇다면 그가 쌓는 통제권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인류의 통제권이 사라지는 그 문턱에서 마지막으로 방향을 정하는 손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한 개인의 선의는 견제와 균형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단지 나를 믿으라는 말은 그 어떤 권력자에게도 통제를 벗어날 충분한 명분이 된 적이 없습니다. 11장. 화성보다 가까운 AI. 머스크는 인류를 다행성 종으로 만들고 의식의 범위를 최대화하겠다고 말합니다. 우주와 AI는 분리된 사업이 아니라고. 발사 능력이 위성망과 우주 데이터 센터를 가능하게 한다고. 그러나 너무 숭고한 데이는 지상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눈부시게 가립니다. 의식의 확장은 거의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반박 불가능한 명제입니다. 그 프레임 안에서는 권력 집중도 규제 회피도 사소한 비용처럼 보입니다. 우선순위도 모순됩니다. 그 자신이 인정하듯 화성은 수십 년, AI는 10년. 정작 시급한 것은 화성이 아니라 AI인데 서사의 중심엔 여전히 화성이 있습니다. 가장 실질적인 문제는 이것입니다. 궤도와 발사, 위성통신, 우주 연산이 하나의 기업에 수렴한다면 그것은 미래의 가장 중요한 병목을 한 사람이 사유화한다는 뜻입니다. 인류를 별로 보내는 회사와 차세대 인프라를 독점하는 회사는 같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가 별을 가리키는 동안 다른 손은 발밑에서 무엇을 쥐고 있는가? 12장. 스타링크. 개인이 쥔 지정학적 권력. 여기서 권력 집중은 가정이 아니라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한 민간인의 결정이 전쟁의 향방에 개입했습니다. 핵심은 무엇을 결정했나가 아니라 누가 결정하나입니다. 그 판단이 합리적이었다 해도 전장에서 누가 통신을 쓸 수 있는지 정하는 것은 본래 주권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 권한이 선출되지도 임명되지도 않은 한 개인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기업의 영향력이 아니라 사실상의 사적 주권입니다. 국경 없이, 헌법 없이, 유권자 없이 행사되는 주권. 접속을 잃은 민간인은 누구에게 항의합니까? 공적 권력에는 책임이 따르지만 사적 권력이 공적 기능을 대신할 때 그 책임은 증발합니다. 권한은 국가급인데 책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국가 권력을 길들이는데 수백 년을 썼습니다. 그러나 궤도에서 작동하는 사적 권력을 길들일 장치는 아직 발명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감시하는가라는 질문의 답은 지금으로선 아무도입니다. 13장. 정치에 너무 깊이 관여했다. 머스크는 정보 효율화 작업을 돌아봅니다. 낭비를 줄이려 했을 뿐이라고. 지원 축소로 사망한 사람은 제로라고 단언합니다. 그러나 제로는 확신이 아니라 증명이 필요한 숫자입니다. 유세이드 삭감의 영향을 추적한 모델들은 2025년 한 해에만 수십만에서 100만 명이 넘는 초과 사망을 추정합니다. 이 수치들은 모두 모델 추정이라 편차가 크지만 그 어떤 추정도 0 근처가 아닙니다. 자금이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는 반론도 시간을 지웁니다. 원조는 회계의 장부가 아니라 공급망이어서 몇 주일의 중단조차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낳습니다. 돈은 이동할 수 있지만 죽음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는 자동화의 험난한 과도기는 인정하면서 원조 삭감의 충격만은 제로라 부정합니다. 코드는 롤백할 수 있지만 사람은 롤백할 수 없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한 개인이 수천만의 생명줄을 단기간에 해체할 권한을 가졌다. 이 사실 자체가 이 시리즈가 경고해온 구조입니다. 책임을 묻는 장치가 없을 때 사람은 대개 제로라고 답합니다. 14장. 유럽을 둘러싼 정면 충돌. 머스크는 유럽이 국경과 이민 표현의 자유에서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며 영국의 내전 가능성까지 언급합니다. 인터뷰어는 그가 상황을 과장하고 있으며 수억 팔로워를 가진 발언에 무게를 잇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먼저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국경, 통합, 표현의 자유는 극우만의 의제가 아니라 정당한 민주적 논쟁거리입니다. 반론의 표적은 그의 견해의 내용이 아니라 그 견해가 유통되는 방식과 규모입니다. 영국 내정 같은 예측은 신념이 아니라 검증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수억 명의 팔로워는 발언이 아니라 방송입니다. 머스크는 단지 큰 확성기를 가진 게 아니라 그 확성기 자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해 충돌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분노를 먹고 자라고 그는 논쟁의 참여자인 동시에 그 무대의 소유자입니다. 갈등이 뜨거워질수록 그의 플랫폼은 돈을 빱니다. 미래주의자와 논쟁가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권력의 두 소형처입니다. 그 힘이 이제는 우리가 매일 들여다보는 화면 안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15장. 머스크는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 머스크는 자신을 극우가 아닌 중도이자 남보다 먼저 미래를 보는 카산드라로 규정합니다. 시점은 틀려도 방향은 결국 맞는다고. 그러나 나는 중도다라는 선언은 정보가 거의 없는 문장입니다. 극단에 선 사람조차 자기 눈에는 상식의 중심입니다. 이름표는 본인이 붙이지만 좌표는 행동이 찍습니다. 카산드라 비유는 더 교묘합니다. 예측이 맞으면 선견지명. 사람들이 의심하면 믿지 않는 것 자체가 내가 옳다는 증거. 시점은 틀려도 방향은 맞다까지 더하면 그의 예측은 사실상 반증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나 반증할 수 없는 예측은 통찰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높은 적중률도 대개 기억의 착시입니다. 인간의 기억은 성공을 저장하고 실패를 지웁니다. 성공만 세는 사람의 적중률은 언제나 높습니다. 그리고 이 확신은 개인의 성격이 아니라 공공의 문제입니다. 한 개인의 내가 틀릴 리 없다는 감각이 로켓과 AI, 위성망과 여론 플랫폼을 동시에 움직이는 손에 얹혀 있습니다. 확신에 찬 사람이 견제까지 받지 않을 때 그의 오류는 더 이상 그 혼자만의 오류가 아닙니다. 결론 클로징. 그래서 누가 그 손을 잡고 있는가? 머스크가 그리는 미래는 극단적으로 낙관적이면서도 근본적으로 불안합니다. AI는 인간을 노동에서 해방하고 풍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부와 권력은 더욱 집중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미래를 한 장씩 되짚으며 거의 매번 같은 그림자와 마주쳤습니다. 초지능 뒤에는 그것을 만드는 소수가, 풍요 뒤에는 그것을 소유하는 손이, 아무도 통제할 수 없다는 고백 뒤에는 그럼에도 가장 앞장서 그것을 만드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머스크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관찰자가 아니라 그 미래를 직접 짓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예언은 두 벽으로 들어야 합니다. 최전선의 통찰인 동시에 자신이 짓는 세계로의 초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를 의심한다고 해서 그가 던진 질문까지 버릴 수는 없습니다. 초지능은 올지 모릅니다. 풍요도 가능할지 모릅니다. 문제는 그 미래가 오느냐가 아니라 도착했을 때 누구의 것이 되어 있느냐입니다. 같은 로봇 군단이 만인의 해방을 가져올 수도 소수의 지배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 갈림길을 정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만드는 제도, 지금 요구하는 견제, 지금 던지는 질문입니다. 머스크의 말이 옳았던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미래는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고 지금 우리의 선택을 통해 이미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그러니 마지막 질문은 어쩌면 머스크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힘이 소수의 손에 모이는 동안 나머지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었는가? 미래의 주인이 누구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가장 무서운 점이자 동시에 가장 희망적인 점입니다.